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부동산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하고요, 급격히 낮아지는 시장금리,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개선 방안 논의 부분과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2023년 전세시장 전망까지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오늘 좀 최대한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이거 굉장히 주목받았던 내용이죠. 이게 무엇이냐면요, 지난 11.10 부동산 대책에서요, 기존 정책 모기지를 하나로 통합한 신규 상품 출시를 예고했었습니다. 기존 정책 모기지가 뭐였냐면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최근의 고금리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에 힘들어하는 기존 차주를 위한 상품을 만들겠다고 했었거든요. 자, 그것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죠. 2023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 방향해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협의회와 보금자리론 개편 관련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내년에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단은 2023년 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요. 먼저 주택 가격도요, 9억 이하로 적용이 되고요, 대출 한도도 5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금자리론이나 우대형 안심대출에 있었던 소득 한도도 없어져요. 소득 제한 없이 9억 이하 주택에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금리도 우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요, 바로 금리죠. 자, 이 금리 어느 정도 나올까? 현재 돌아다니는 정보를 보면요, 평균 대출금리 6% 대비 1.7에서 2%보다 낮은 특판 금리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 초중반이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얘는 DSR도 적용이 안 됩니다. 원래 보금자리로는 DSR이 적용이 안 됐어요. 상환 방식은요,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체증식 분할 상환이 무엇인가요? 이게 정책 모기지에만 있는 건데, 대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소득이 더 증가할 걸 감안해서 미래의 상환 부담을 더 늘리는 거예요. 자, 이 모기지 상품은요, 신규도 가능하고 대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차주분들이 지금 이거 대환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 5% 중후반 6%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대환에서 조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 상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대출을 상환하고 나서 대환을 하려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와 당에서는요, 취약계층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상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공개되진 않았어요. 자, 이것 때문에 9억 이하 아파트가 상승할까? 저희가 올해 4월을 좀 예시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4월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4%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30년물 같은 경우는 4.25%를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떤 결과가 나왔다? 보금자리론 수요가 뚝 끊겨버리고요, 이런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 급격히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외곽 지역에서 주택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이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로 오는 수요도 같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급락세로 전환이 됐죠. 왜냐면 이 4% 대출금리가 솔직히 차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4.3%잖아요. 4억을 빌리면 7억 1천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자만 3억 1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접근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금리 수준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길 원한다, 전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자, 두 번째는요, 급격히 낮아지는 시장금리, 지금 금리 고점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수요 예측에 2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얼마를 발행하려고 했냐면은 2,500억 원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1조 9,350억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이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SK텔레콤에서 장기물인 10년 만기 회사채도 200억 원 모집했는데 이게 무려 1,550억 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요. 회사채 시장 거의 올스톱돼 버렸어요.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 찾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마저도요, 차원 발행을 포기해버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어 버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406조 원 만기인데, 이거 차원 실패해버리면 이거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위기론이 커졌죠. 근데 이번 SK텔레콤 회사채 발행 성공은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금 시장 회복에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유동성 위기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입니다. 자, 11월 7일 이후에 최악의 상황은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금융당국이 은행을 갈아 넣어서 이 유동성 위기를 전방위적으로 막고 있었죠. 아마 일반인들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금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예금금리가 원래 이렇게 높으면 안 되는데 높은 금리가 나왔던 이유는 그만큼 자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겁니다. 은행들은요, 거의 갈아 넣은 수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금금리도 못 올리게 했죠. 은행채 발행도 못하게 했죠. 그리고 한전에 대출까지 시켰죠. 기업들을 해주는 자금 필요하는 거 다 대주게 해줬죠. 체한 펀드 조성했죠. 전방위적으로 은행이 큰 역할을 하면서 막았습니다. 관치금융에 극에 달았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시장 상황이 좀 도와줬어요. 일단은 제롬 파월 의장의 약간 태세전환적인 발언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 중반대에서 크게 낮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10년물 국채 수익률, 전 세계 유동성 지표가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유동성 상황이 최악으로 가는 거에서 좀 벗어났구나.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해요. 채권 안전펀드에 출자도 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시작하면서 중기 채권 금리가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채 1년물 금리 변화 볼까요? 11월 9일 날 트리플 A 등급의 금융채 1년물 금리가 5.1% 수준인데 현재 4.621%까지 낮아졌습니다. 0.5%포인트 낮아진 효과예요. 그리고 예금금리도 덩달아 같이 낮아지고 있죠. 이게 이제 관치금융 때문에 낮아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금리 자체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5일 이후에는요, 대출금리에도 이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금금리가 낮아지면 그것의 자금 조달 비용 감안해서 코픽스 금리가 2월 15일 날 발표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예금금리만 낮아지고 대출금리 낮아진 건 아마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1년물 채권금리를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년물 채권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금리의 낮아지는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물 채권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예금 이자율과도 연계가 돼요. 대출은 수요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예금 이자율은요, 공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급 과잉 그리고 수요 부족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시장금리 수준이 얼마나 높냐? 기준금리가 4.5%까지 오른 것을 반영을 한 거예요. 원래 기준금리가 한 4.5% 되면 예금금리가 4.8에서 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6, 7%가 나오는데, 기준금리 3.25%에서 예금금리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맞춰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부동산 급락은요, 유동성 위기에 따른 폭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사례에 유동성 위기에 따른 급락이 있었고, 그리고 공급 측 이슈에 따른 급락이 이제 장기 대세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동성 위기에 따른 단기 폭락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요,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고 유동성이 다시 넉넉하게 공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거주 의무가 있죠. 공공택지, 민간택지마다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주할 때 반드시 LH에 매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만들어졌나요? 청약 과열 시기에 투자 목적 수요 유입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실제 거주할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냥 계약금 들고 와서 이제 청약 통장에 갭 투자듯이 접근하는 사람을 뺄 수가 있었거든요. 자, 문제는 이게 집값 하락 시기에는요, 오히려 이런 조항이 투자자들, 청약자들의 안전판으로 작용될 우려가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집값 과열 시기에는
주변 시세 대비 30-40% 저렴한 로또 분양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주변 시세가 30%까지 하락하니까 매력도가 크게 하락한 그냥 분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청약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둔촌주공을 분양받고 나서 주변 시세가 더 떨어지면 거주 의무 채우지 않고 LH에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LH 매입 조항은 삭제가 될 거예요. 그와 같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과 의무 거주 부분을 완화할 가능성이 언론 통해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세울까요? 과열 시기하고 침체 시기하고 다르게 나타납니다. 과열 시기에는요, 이제 다주택자들을 약간 적대시해요. 부자 여러분 세금 내세요, 더 사지 마세요, 대출 받지 마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침체 시기에는 돈 좀 쓰세요, 집 좀 사세요, 규제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보 보수 성향과 상관없이 시장 흐름에 맞게 정책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등록 임대사업자 부활 같은 미분양 방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이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으려면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가 풀려야 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참고로 올해 6월 21일 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방안이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원래 이 거주 의무란 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이것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 입주할 때 전세 놓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막 그때 전월세 금지법이라 해서 많이 비꼬았는데 이것이 개선 방안이 나왔어요. 실거주 의무가요, 언제까지? 양도 전까지만 채우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발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조치 사항이 되어 있었냐, 주택법을 올해 중으로 개정을 하고 내년에 바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위에서 상정됐으나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아서 계류 중이래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요,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것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소식은요, 전문가들의 2023년 전세시장 전망입니다. 이 지금 전세시장 전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시아경제가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내년 전세값 전망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90%인 9명이 전세값 하락을 전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응답자의 60%는 2에서 4% 정도 빠질 거라고 봤다는 거죠. 자, 올해 아파트 전세값 24년 만에 최대로 하락했대요. 이제 서울 전세값은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집값 왜 폭락하고 있나요? 전세값 급락에 따른 매매값 폭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세가격 하락세가 매매가격을 같이 잡고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값 급락 언제 끝날 것인가? 전세값 하락이 멈추기 이전에는 급락을 못 피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세값은 왜 떨어지고 있나요? 전세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전세 수요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연관이 돼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전세값요, 2023년 1분기에 추가로 더 하락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 자금 경색 상황이 만든 전세자금 대출 금리 폭증이 1분기 때 크게 해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6%에서 5.5%까지 된다 그래도 수요가 늘어나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대출 금리 폭증에 따른 수요 감소가 이어지는 와중에 입주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분기 파월도 못 구하고 신도 못 구한다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가 악재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세 가격은요, 2023년 1분기 이후에는 서서히 회복될 거니까 완전 바닥을 찍고 나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집값 급락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희망하셨던 실소자분들은 20년 만에 최고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소자들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모든 걸 쇼킹부동산 역전세 대란에 모두 수록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